예, 방금 전에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좀 답변이 같이 오시길 바랬는데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워낙 쑥스러움이 많으시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 쭉 들으시는데 이제 여러 번 들으셔도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이해 안 가는 분 있으시고 여전히 금방 체감되지 않으실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실제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냐, 실무적으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못한다 할지라도 또 사고가 또 내일 모레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받아가실 내용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분위기도 좀 환기하고 주의도 집중하는 차원에서 다 같이 기지개 한번 키시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에 앞서서 좀 양해를 구할 것이 이제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하니까 이미 이게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준할 만큼 많이 다치거나 이런 굉장히 험한 사고를 다루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만 풀어갖고 어려운 단어로만 얘기하다 보면은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속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예들을 한두 가지 들어드릴 텐데 결코 이러한 사건이나 사고, 대응 같은 것들을 희화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철저히 이해를 위한 목적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앞서서 업무상 과실치사 또 혹은 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이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들으셨는데 도대체 어떨 때 이 법이고 어떨 때 이렇게 처벌받고 어떻게 이렇게 처벌 대상이 되는가 구별이 손쉽게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좀 아주 간단한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제로 무조건 라면을 끓여주는 곳이 있다고.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라면을 끓여줍니다. 우리 라면을 그냥 일반적으로 라면만 끓이면 그냥 라면이겠죠. 거기다가 떡을 넣으면 떡라면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두까지 넣으면 떡만두라면이 되겠죠. 이건 뭐 너무 쉽지 않습니까? 라면, 떡라면, 떡만두라면. 자, 업무상 과실치사 이게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돌아가신 일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이 죄는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떡을 넣으면 이 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했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는 무조건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건 떡라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치사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망사고가 벌어졌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없고 그냥 단순한 업무 과실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냥 라면,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되는 거고요. 떡이 들어갔다. 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불이행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 플러스 산업안전법 보건법 위반 치사가 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만두가 추가된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떡라면까지만 갔는데 지금은 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하면 무조건 떡만두 라면까지 내 앞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희화하려는 게 아니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해졌냐?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자, 이제 떡만두 라면이 내 앞에 무조건 차려져요. 이 내용이 뭐냐?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게 됩니다. 병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사처벌, 대표이사가 형사처벌도 받는데 여기에 막대한 벌금도 묻니다. 개인이. 여기에 추가해서 회사에게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사실 괴멸적 타격을 입는 상황이 되겠죠. 이 떡만두 라면이 이렇게 중대하고 무서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든 예를 들어 우리가 평상시에 유턴을 잘못해서 범칙금을 물게 됐다. 이런 건 가벼운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도 변호사 선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떡만두 라면처럼 중대한 사안, 개인이나 회사에 괴멸적 타격을 입는 사안이라면 사전에 예방도 필요하고 발생했을 때 대응도 철저히 하셔야 될 중요한 사안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룡, 우리 잘 아는 그 쿵푸 그 영화의 성룡 인터뷰한 내용을 좀 봤는데요. 이 성룡 영화들 다들 보셨겠지만 끝에 보면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본인이 몸으로 직접 뛰어서 액션하면서 직접 다치는 그런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 와, 정말 저렇게 노력하고 고생하는구나. 근데 이 성룡이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촬영할 때 너무 답답했답니다. 이 점프 하나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요 한 2m 뛰는 건데도 뭐 안전장치 설치하고 몸에 줄 매고 안전 책임자가 와야만 이게 진행되고 매트리스 깔고 전부 다 하느라 준비하는 데만 몇 시간 하고 촬영은 몇 분 하고 끝나니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룡이 이제 70을 넘겨서 그런 조치가 우리 영화에서도 꼭 있었어야 됐구나. 나는 지금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됐구나.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는데 아직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이 변화해서 강화되는 추세는 대체적으로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들을 다 사전에 하나하나 별표 찾아가면서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걸 다 찾아서 구비할 것이냐. 또 우리가 이런 사건이 발견했을 때 잘잘못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다툴 수 있을 것이냐. 잘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잘 모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 현업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걸 이해하고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 시간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이 부분에서 주로 말씀드릴 것은 산업 일반재해, 일반 시민들이 다친 경우 말고 근로자가 다친 중대 산업재해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이제 넘기네요. 자,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 관계. 처음에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민사 책임이 부과가 되고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 부과되는 이 과정 중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뒤따르는 행정 제재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되게 살아있지 못하고 잘 이해도 안 가십니다. 자, 실제 어떤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현실적으로 경찰에 신고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처음에 이 경찰관이나 경찰 수사관이나 이 산업재해를 조사하게 되는 조사관은 이 사실관계를 체험하거나 안 사람이 아니죠. 이 사건에 누가 어떤 과실이 있었고 상황이 어땠는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실관계를 조사를 통해서 하나씩 구성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업주나 우리 회사들은 이런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실관계가 만들어지는 이 히스토리가 구성될 때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자기가 어떤 의무들을 다 했고 자기의 과실 부분이 적고 혹은 돌아가신 분의 이러이러한 과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잘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착해요. 사망사고가 일어났으면 망인을 비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업체에서 누군가 사망했다고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잘했다라는 항변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나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과실이나 책임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철저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건을 체험하고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들인데 사실관계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결국 형사처벌, 재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이 사람이 처벌받을 만한 어떤 사실을 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그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사람을 찔러 죽였다는 이 사실이 하나 나와야 되고
그 사실에 대한 증거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재판이란 게 원래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산재 사고가 벌어지면 우선 예를 들어 우리가 중대재해 보고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대부분 모르세요. 그래서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지연 보고했으니 과태료 내시오, 이런 상황이 왕왕 벌어집니다. 내가 먼저 사실관계 구성 안 하고 있죠. 자, 근로감독관이 그 다음에 중대재해 보고를 고용노동부에 하면서 참고인이나 목격자들 불러서 진술을 받습니다. 사업주한테도 자, 이래 잘못했으니 잘못했다는 진술서 써오시오 하거나 와서 진술을 하면서 이런 거 당신 잘못했지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수동적이죠. 근로자가 죽었어요. 지금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망인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는 걸 적극적으로 말하기도 어렵고 불편하고,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의무를 다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 내용이 재판까지 쭉 계속됩니다. 내가 처음에 막연하게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써오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사인했던 그 진술서. 내가 근로감독관이 아니 이런 거 다 했어야 되지 왜 못했어요? 했을 때 예, 그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겼던 그 말 한마디. 요게 다 나의 과실에 대한 인정 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실관계가 구성이 되겠죠. 자, 이 산재사고 조사를 초동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 승강기 현장에서 어떤 상황사고가 발생했다고 치면 그래도 근로감독관은 이 사실관계를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현장 점검도 뭐 안전관리공단하고 같이 나와서 현장 점검도 하고 지적사항도 다 잡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과실이 있었구나 디테일하게 잡아낼 겁니다. 이 산재 사고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의 조사 내용에 의해서 산재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경찰 수사관은 여기에 기반해서 과실을 판단하고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를 잡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라면인지 떡라면인지 아니면 떡만두라면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와서 조사한 내용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요.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네라고 인정을 했고 점검에도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경찰 수사관은 이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즉 만두를 빼주겠습니까? 안 뺍니다. 그러면 이 사고 조사가 항상 객관적으로 완전히 옳은 것이냐, 심지어 근로감독관도 상황을 오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승강기 점검만 위탁받았어요. 작업 현장은 내 소유 건물도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설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는데 산업재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면서 여기에 적절한 조명이 비춰졌냐, 여기에 비상정지 버튼이 있었냐, 이런 걸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있었지요? 이런 상태에서 작업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답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실제 기소된 사안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저는 거기를 상시로 드나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로 거기를 일정 조도 이상의 조명을 밝힐 의무가 없고 더군다나 그걸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걸 밝혀줘야 돼요. 아까 이제 그 앞선 천동준 변호사님께서 강의하신 내용 중에 실질적인 소유주, 관리 주체자의 의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현실의 수사 과정에서는 그 관리 주체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 잘 가려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예, 이 물을 마실 필요가 좀 생겼습니다. 입이 너무 마르네. 제가 기본적으로 말이 좀 너무 빠른데 최대한 좀 다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을 다시 환기해 보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경찰 신고도 들어가고 당연히 근로감독관의 조사도 이루어지겠죠. 목격자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무래도 사망사고다 보니까 망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실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
아니면 난 이러이러한 의무를 다했다는 걸 딱히 진술하기 쉽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나에게 불리하게 사실관계가 구성이 되면 그 산재 조사관의 조사 내용대로 경찰 수사관의 수사는 따라갑니다. 왜냐? 이 사람은 이런 산업재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뭐가 필요한지 수사관이 다 알긴 어렵지 않습니까? 산재 조사관의 재조사 보고서에 따라서 과실 항목이 잡히는 겁니다. 재조사 보고서상에 안전보건 의무 다 했는지, 보건 의무 교육 다 했는지 각 항목이 있고 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한 것은 이행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게 재판 넘어갈 때도 공소장에 그대로 적힙니다. 산업안전법상 이러한 걸 했어야 되는데도 안 했다. 그런데 아까 다양한 사례를,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관리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그걸 설치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중인 건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한가운데에 승강기 설치하는 그 개구 부분은 열심히 차폐도 해놓고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뭐 위에 옥상에 콘크리트 붙는다고 중간에 골조까지 다 올라간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그 폐쇄 난간들을 해제를 했어요. 건축주가, 원 도급사가. 자, 그런데 우리 직원이 거기서 추락했다고 치죠. 나는 그 난간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를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냐? 그건 건축 시공을 담당한 건축회사 갈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건축회사가 중간에 자기들의 공정을 위해서 그걸 해제해 놓은 사실도 알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는 내가 할 공간, 내가 공사해야 되는 이 공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차폐 다 해놓고 막 표지판 세워놓고 전부 보건 조치를 다 했습니다. 안전 조치를. 그런데 이 잘잘못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고 내가 기소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런 권리관계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완전히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은 누구 소속입니까? 내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우선 나로 특정되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수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산재 사고 당시부터, 산재 조사 당시부터 제대로 어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확히 사실관계, 관리 주체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내용,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의무를 일시적으로 불이행하거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이런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아까 우리 처벌을 보시면 1년 이상의 징역이지 않습니까? 상한선은 끝이 없지만 정말 낮게 받으면 1년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행유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벌금도 10억 이하지 않습니까? 최대 10억까지 가지만 낮게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의무 불이행을 했다 할지라도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대응을 했던 사실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사정을 얘기해 놓으면 그만큼 형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형사처벌의 결과는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민사책임 부분이 있죠. 자, 이 민사책임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손해가 발생을 했죠. 그럼 그 손해의 금액이 얼마냐라는 건 금방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누구의 과실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5억이 인정됐다. 근데 근로자의 과실이 90%다. 그럼 우리는 배상 책임이 5천만 원입니다. 자, 이 과실은 어떤 요소가, 과실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형사 책임입니다. 내가 형사 재판에서 중하게 처벌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과실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내 잘못이 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초기 대응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이 민사소송은 최종 종결되는 데까지 길면 3년, 4년도 걸립니다. 그러면 최초 사고가 발생하고 내가 형사처벌 받고 예를 들어 정말 안 좋은 케이스여서 실제 수감하고 나왔는데도 추가적인 책임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런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준비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막연히 밀어넣을 부분이 절대 아닌 겁니다. 제가 이제 산재 사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건도 많이 하는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40년 무사고의 택시기사예요. 범칙금 한 번 없습니다. 근데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2시간짜리 한 노선만 20년째 운전하는 고속버스 기사가 있습니다. 자기 말로 나 눈 감고도 여기 운전할 수 있다. 20년을 한 노선을 운전하면 주변 지형지물 모든 게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도 사망사고를 냅니다. 사고는 물론 우리가 안전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확률은 줄어드는 것이지만 완전히 피할 수 있다? 그건 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그 직원들을 위하고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그 나름 업계에서는 정말 최고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과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전보건조치를 상당 부분 취해놨다면 아까 천동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리 예방하면서 문서화시켜놓고 책임자도 설정해놓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 사건에 대한 방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합니다. 방어 자료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이게 재판에 갔을 때 판사에게 이런 조치를 하나도 안 해놨으면 쓸 게 반성문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2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했다면 변호사 입장에서 이걸 변호하는 변호인 입장에서 할 말이 많아집니다. 판사님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런 거 다 문서화했고 이것도 했고 이런 교육도 했고 사전 사후로 업무 중에 다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냐? 근로자의 이러이러한 돌발 행동과 업무 지침을 위반한 과실도 사건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방향성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형되고 실정에 맞게 변화는 되겠지만 이런 방향성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고요. 이런 방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것을 잘 대응해야 되는데 사전에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쭉 이야기됐던 것들이고 그런 것도 힘들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해서 어떡하지 하고 유족 장례식 가서 머리 조아리고 어떻게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시로 정확하고 확실한 사고 조사를 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서 각자의 과실에 따른 책임이 분배되도록 초기부터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물 한 모금 좀 더 마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쭉 들으시니까 이 표가 이제 조금 더 잘 이해되시죠? 제일 처음에 사고조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고조사하고 현장 점검 나와서 산업안전기본법상 각종 체크리스트를 다 체크할 겁니다. 보건교육도 있었는지 안전보건 의무를 지켰는지 각 항목들 다 체크하고요. 그리고 진술도 받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어떤 진술을 해야 될지 내 과실이 뭐가 있고 내 과실보다는 내가 의무 이행한 것이 어떻게 있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도 정확히 밝혀서 적정한 책임이 각자에게 부과되도록 객관적인 사실을 구성해놔야 됩니다. 그냥 이끌려가서 막연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물으려고 하는 내용대로 끌려가서 사실관계가 구성돼 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억울해집니다. 실제 그 입사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수습 직원이 그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어서 입건된 그 분을 제가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산재 조사관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여기 다 인정하셔놓고 왜 지금 다투시려고 하냐 했더니 아니 산재 조사관이 내가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쓰고 내가 나중에 조서를 확인하면서 이거 잘못 썼다고 하니까
아니 뭐 이거 아주 별일 있겠습니까? 그냥 도장 찍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관하고 통화한 내역까지 녹취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많이 늦었죠. 재판이 시작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형사 책임을 정확하게 과실 여부들 각각 정확하게 나눠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최대한 적정한 책임으로 분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어느 정도 혐의가 구성돼서 재판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이미 구성된 혐의를 축소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국가기관인 검사가 열심히 수사해서 공권력을 투입해 열심히 수사해서 내놓은 결론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판사는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국가기관이 잘못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입증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사 결과에 따라 라면일지 떡라면일지 떡만두 라면일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원청인지 단순히 점검만 하러 위탁한 업체인지 아니면 용역만 제공하는 업체인지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주의 의무들은 누구한테 귀속되는 건지 잘 가려야 되고 또 각자가 누가 책임져야 될지 문제도 잘 특정돼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요. 정말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소된다 표현될 정도로 모두를 그냥 기소시켜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 책임 후속적으로 수반됩니다. 자, 이것은 형사 책임의 결과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민사상 손해배상 재판 진행하게 되면 만약에 이분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재판부한테 형사 재판 중이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추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건 재판을 멈춰 놓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판결 나오면 해당 판결문 제출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형사 기록을 이 민사 재판에 가져와서 재판부에 제출을 합니다. 저희가 근로자 측일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잘못했는지가 고스란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별로 입증 열심히 저 사람 잘못했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형사 책임에서 다 확인됐으니까. 그럼 반대로 형사 책임이 가볍게 처벌됐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다 인정됐다 하면 그것을 끌고 왔을 때도 과실이 많이 경감이 되겠죠. 그래서 민사 책임에도 직결되는 영향을 미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합의. 요거는 형사처벌을 약하게 받기 위한 형사 합의가 있고 그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있을 건데요. 형사 합의를 하면 사실 그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 참작이 됩니다. 산재보험금 지급이 됐다면 그것도 공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행정제재. 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런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겠죠. 자, 처음에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했는지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현장에 점검표 들고 와서 안전공단 그 직원들과 함께 대동하고 와서 다 체크합니다. 예,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원래 법상으로는 사망 발생하면 우리가 중대재해 보고하고 그리고 근로감독관도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보고하고 현장에 나와서 다 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경찰관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도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도 쓰게 되고 진술조서도 쓰게 되고 참고인 조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기록과 함께 중대재해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다 같이 해서 경찰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본래 이때부터 대부분 수사를 시작해야 맞습니다. 왜냐?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이게 어떤 형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규격에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다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조사 보고서에 기반해서 과실 부분을 잡아서 진술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 가서 물어볼 때 그 물어보는 질문의 과실의 내용은 누가 쓴 거냐? 근로감독관이 쓴 재결과 보고서에 과실로 잡혀 있는 내용일 것이다. 예. 그래서 그걸 질문받게 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 라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은 이제
떡라면이 되면 무조건 떡만두라고 했죠. 산업안전보건법 플러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까지 갈 것이냐, 여기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더라도 이러한 예방 조치를 했고 이러한 그 조치들을 했고 내가 의무이행을 열심히 했고 피해자 과실도 이렇다 하면 형이 아까 1년 이상 잡혀 있고 10억 원 이하 벌금이라도 1년에 가깝게, 그리고 10억 원에서 수천만 원에 가깝게 형을 낮출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양벌 규정도 회사에도 50억 원 벌금인데 50억 원 이하지 않습니까? 이 앞선 형벌들이 적으면 벌금도, 회사에 대한 벌금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뒤에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경찰이 수사하고 수사 보고서를 올리면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는 산업안전법 보건법 위반인지 업무상 과실치사인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지 가려서 피의자들 특정하고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재판 진행되고요. 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간다고 하면 누가 처벌받을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안전보건 책임자가 별도로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경우가 왕왕 생길 겁니다. 이건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 못한 경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책임자를 뒀어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을 책임지길 독자적인 책임자를 뒀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무조건 안전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형사 책임을 물을 때 소위 바지 사장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거나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명목상 대표로 있는 사람. 근데 그 회사가 막 불법을 저질렀어. 실제 대표이사에 의해서. 그러면 이 바지 사장뿐만 아니라 그 실제 대표이사도 처벌해야 되겠죠. 안전보건 책임자가 있었어도 그 사람이 실무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어요. 비용도 없고 뭐 의사 집행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명칭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서약서만, 위임계약서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수사관들이 볼 때 이 안전보건 책임자만 책임지면 되겠네 하고 딱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 유명무실하고 대표가 실제 이 모든 행위를 한 사람 같던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공범의 가능성도 따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전보건 책임자가 있지만 정작 이 무리한 업무는 이 대표가 시켰네.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네. 매사에 관여를 하고 있네. 그럼 공범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보건 책임자를 둔다고 하면 실무적으로 이것들은 유연한 방법들을 우리가 택할 텐데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도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대단히 구체적인 건데요. 자, 아까 안전보건 주체 여부. 이거 아까 쉬운 설명을 드린, 내가 남의 공사장에서 내가 폐쇄난간, 안전난간 설치할 의무도 없고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나한테 책임이 물어졌어. 그리고 아까 그 첫 번째 강의에서 예로 들어진 것처럼 승강기의 소유자이자 관리 주체자는 아파트인데 나는 가서 점검만 하는데 거기에 조명을 밝힐 수도 없고 내가 그걸 달고자 해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아까 어떤 한 세부적인 쟁점을 얘기하셨어요. 자, 이런 안전관리 주체 책임까지 당신들이 떠안는 계약으로 합시다 라고 한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것만 넙죽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런 책임까지 물으려면 대신 이런 안전보건 조치를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비용은 당신들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게 첫 계약들부터 관행적으로 고착돼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책임만 딱 넘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뭐 조명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아파트 주민들이 미관이 어째서 이래버리고 그걸 그냥 수용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책임을 오롯이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계약관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안전보건조치 발생 여부, 불이행 여부. 자, 요거는 내가 주체일 때 이제 따져지는 부분들입니다. 주체인데 내가 했냐 안 했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내가 구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그때 따져야 될 것이 이 부분일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이행들을 했었다. 자, 그러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내가 근로자 A에게 이런 업무를 지시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 내가 가나다라바바사의 안전조치들을 다 취해진 상태에서 근로자 A에게 이런 업무를 조심해서 하라고 진행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B라는 과실행위를 해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후자 얘기가 실제 사실관계에 더 부합할 때가 많아요. 저희가 사고 현장을 가거나 당사자 얘기를 청취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분명히 내가 한 달 가까이 변호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만 가지 이야기를. 가족 얘기도 하고 손주 얘기도 하고 미국 간 아들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근데 내가 그날 이거를 꼭 이 헬멧 챙겨가라고 했었어.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사건 진행되고 몇 달이 지나서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보건조치를 이행했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아닌지도 몰랐고 그래서 얘기도 못했고 심지어 재판으로 넘어가서 변호인한테 내가 유리한 걸 5만 가지를 얘기해 왔어도 그 얘기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자기에 유리한 게 어떤 건지 아닌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참을 얘기하더라도 자기의 범죄 성립을 망가뜨려버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그 요소를 그 진술을 아주 뒤늦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변호사라면 정말 시시콜콜한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봅니다. 막 물어보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실관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물 잠깐 마시겠습니다. 자, 이런 보건조치를 다 했느냐 이런 상황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결국 그 사실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 그러면 형사 책임을 질 사람은 A, B, C, D구나. 자, 아까 건축 현장에서 나는 차폐 시설을 다 했는데 나는 내 순간 계고부 막 들어가는 입구들 다 막았습니다. 근데 건축공사를 담당하는 건축업자가 계단 난간을 잠깐 빼놨어요. 그 사이에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칩시다. 자, 이 관리 주체에 대한 얘기, 산업안전보건조치 주체 여부에서 이미 날아갈 수 있는 얘기죠. 이거는. 자, 여기는 나는 내 의무를 다 했습니다. 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고 이 부분은 건축주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A씨가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했다가 철거해 놓은 바람에 이 사람이 여기 떨어졌습니다. 여긴 우리 작업 공간도 아닙니다. 이 얘기가 수사 과정에서 다 이야기된 경우와 안 된 경우, 얘기가 안 된 경우는 우리 직원이니까 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혹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내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 되면 경찰 수사관이 조사를 하다가 그렇네, 이 얘기는 맞는 얘기네, 이 폐쇄 난간은 이 사람이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이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사람 자기 할 걸 다 해놨네. 자, 그러면 형사 책임을 질 주체가 누구로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아니고 그 차폐시설 떼내버린 건축공사 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재판은 그쪽에서 받겠죠. 네. 이렇게 완전 판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 우리가 그 관리 주체인가 아닌가, 우리가 안전보건상 의무를 이행했나 안 했나, 피해자에게는 어떤 과실이 있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반드시 잘 구성해야 됩니다. 이게 뭐 유족하고 싸우자, 산재감독관하고 싸우자 이 얘기 아닙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나에게 책임이 떨어져야지 내가 평생 억울해할 만큼 이 모든 잘못의 책임이 나한테만 떨어지고 내가 죽일 놈처럼 되는 걸 막자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각 법상 누가 이런 책임을 지느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아까 이제 건축공사 사례를 들어보면
나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것처럼 기소를 할 사건에서 잘 설명하면 내가 관리 주체가 아니니까 그 건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되겠죠. 이런 거 잘 가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그 당시 실제 행위로 실수를 한 사람들을 책임지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사실관계가 잘 조정이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여러 사람이 처벌받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A 직원이 처벌받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B 직원이 처벌받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또 대표가 받습니다. 세 사람 다 끌려가 있는 거죠. 사실은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이 피의자는 최소로 조정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 구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얼만큼 물어질 건가 따져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 지금 이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발생하는 사고의 사실관계는 각각의 사고마다 다 다릅니다. 변호사들도 어떤 사고 이거를 천편일률적인 어떤 대응 방법이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실무적으로 실제 이 자리 교육을 통해서 뭔가 얻을 만한 것이 있으실까를 제일 고민해 봤는데 결국 형사 전문 변호사로 형사 사건을 수없이 해보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에 이 대표이사들이나 회사 측 입장에서는 큰 사고가 터졌고 이걸 수습해야 되고 특히 중소기업은 내가 하도급 관계고 용역업체고 내가 점검 위탁을 받은 사람이고 을 중에 의례주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 권리를 자기 입장을 제대로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그런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눈앞에 이제 떡라면이 아니고 무조건 떡라면, 떡만두라면이 떨어지니까 이걸 만연히 종전처럼 그 대응을 하게 되다 보면은 개인은 물론 회사까지도 괴멸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 사실이라도 명확하게 오늘 유념해 가시고 이게 좀 그 실제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